리셋이 돼서 갑자기 뭐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금리를 빠르게 내릴 수 있을까요? 절대 빠르게 내릴 수 없을 거다. 시장 금리는 내려가지 못하고 오히려 올라가는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대출 규제와 대출 한도는 더욱더 축소될 가능성이 있을 거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제가 오래전 강의 영상에서부터 누차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이젠 윤석열 정부는 총 3가지 기조를 계속 유지하게 될 거다. 첫 번째, 대출 규제는 더욱더 강화해질 거고, 두 번째, 대출 한도는 축소될 거다. 세 번째, 이젠 기준금리의 인하 속도를 조절하면서 늦추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꾸준히 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조들이 수면 위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제 내년에 돌입되면서 본격적으로 그 색은 짙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겁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젠 기준금리는 계속 인하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주담대 금리도 대폭 낮아지게 될 거다. 또 여기에 내년에 돌입되면서 다시 대출은 리셋이 처음으로 될 거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데 규제는 그러므로 완화될 거다. 또 여기에 올해 정부 정책 대출이 55조 원이 출연됐는데 나중에 내년에도 55조 원 공급이 대규모로 또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시중에 유동성이 또다시 공급되고 그 유동 자산으로 인해 잠시 숨고르기 하고 있던 부동산 시장에 다시 대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승장이 시작될 거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완전히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 정책 대출이 그렇게 주장한 것처럼 대규모로 나오게 된다면, 공급된다면 여러분들이 받는 주담대 금리, 시중은행의 금리는 대폭 감소되고 규제는 훨씬 더 강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대출은 내년에도 많이 공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빠르면 내후년, 아무리 늦어도 윤석열 정부가 끝나는 시점 바로 그 이후부터는 정부 정책 대출이 급격하게 감소될 거고, 정말 아예 존재감 없는 수준으로 없다시피 할 정도로 종족을 감출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자, 왜 그런지 그 속내를 우리는 들여다봐야 앞으로 시장의 흐름, 전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원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드렸죠. 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그런 현상이 나온다면 앞으로 시장 전개는 어떻게 되는지 그 속내를 알아봐야만 합니다.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4분기 25년 부동산 시장에 있어 수요는 더욱더 급감해질 겁니다. 여러 대출 규제와 대출 강화, 그리고 대출 한도는 큰 폭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일단 대표적 요인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은 크게 보면 2가지 상품에서 나옵니다. 민간에서 나오는 민간대출, 정부에서 출연하는 정부대출이 있습니다. 민간대출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금융, 2금융, 여러 금융기관에서 받는 대출 상품의 대출이고요. 정부 정책에서 나오는 대출 상품을 정책대출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표적 정책대출은 보금자리론, 그리고 또 뭐 신생아 특례대출, 또 여기에 디딤돌 대출, 전세는 뭐 버팀목 전세 대출,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 대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출 상품의 큰 특징은 대부분 저금리 기조로 나온다는 얘기죠. 신생아 특례 대출이 최소 1.6%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디딤돌이건 뭐건 다 대부분 2%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지금 현재 4%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시중은행들도 정부 정책 대출들을 전부 다 취급해서 여러분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은행권 입장에서 본인들의 주담대를 판매하는 게 낫지, 금리가 낮은 정부 정책 대출을 여러분들한테 공급하는 건 은행 입장에선 굉장한 큰 손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그 시중은행들의 주담대 금리에 또 정부 정책 금리, 그 이자 차익분을 정부가 금융기관, 은행권들에게 보상해주고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2차 보존 지원이라고 합니다. 2차 보존 지원. 근데 이 2차 보존 지원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역대 최고치입니다. 말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디딤돌 대출도 규제를 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규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대출이 이렇게 크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민간 대출을 큰 폭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2차 보존 지원은 어디서 재원이 마련되냐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재원이 마련되는데, 그 주택도시기금은 여러분들이 주택 매매할 때 납부하는, 등기 칠 때 납부하는 국민채권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채권, 그걸 매입을 하는데 돈 주고 매입하죠. 그 자금들, 또는 청약저축 가입할 때 납부하는 금액 있죠. 그런 자금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들, 그래서 정부의 일정 부분의 예산에서 재원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재원들이 여러분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냐면 은행권들에게 들어간다. 은행권들에게. 그래서 실질적 수익은 누가 버는 겁니까? 은행이 버는 거죠. 은행이. 그리고 이렇게 2차 보존 지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거주비 비용을 조금 더 경감해 주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또 주택 매매 전세 들어가는 데 있어서 거주의 안정성을 좀 더 확보시켜 주기 위한 지원 정책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 지원 정책이 국민 모두 다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소규모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은행권들은 가장 수혜를 입는 대상자이기도 하고요. 자, 2024년 기금 운영 계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자료인데 2차 보존 지원, 은행권에다가 지원해주는 보상지원금이 얼마냐? 24년도 1조 3,9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약 전년 대비 31.9%가 증가되는 1조 8천 거의 4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자금이 엄청난 자금인지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엄청나게 체감이 되실 겁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봤을 때 박근혜 정부는 거의 1,000억 수준이었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엄청나게 높아졌다라고 엄청나게 비판이 많았던 시기였는데 이거 해봤자 3,000억 정도입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로 접어들면서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고 7,000억을 넘어서 올해 약 1조 4천억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대폭 여러분들한테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25년도에는 1조 8천억 역사상 최고치로 2차 보존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차 보존 지원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 그 안에 여러분들의 납부금액, 세금들이 있다라고 했죠. 그걸 이제 여유자금으로 모아놓고 있고, 이 여유자금에서 조금씩 빼서 서민층들에게 주택 거주 비용들을 좀 보존해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자, 보시면 22년도 말 정도만 보더라도 잔액 기준 43조였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반토막이 날라갔습니다. 20조 원. 이거 어디다 썼습니까? 은행권들에게 다 2차 보존 지원으로 지원해줬다. 응? 혜택은 당연히 서민층들도 받지만 그 수혜를 은행권에서 굉장히 많이 입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24년 2분기만 하더라도 15조 8천억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자, 기존에 45조 원에서 15조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4년 3분기, 4분기, 3분기는 더 많이 늘어났을 텐데, 그러면 여유자금이 더 많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서민층들에게 보존해 줄 수 있는 2차 보존 지원 이제 활용할 수 없다. 그러면 정부 정책 대출이 취급하는 게 더 지금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에서 만약에 2025년도에도 동일하게 2차 보존 지원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킨다면, 지원해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여유자금은 감소될 거고, 윤석열 정부가 끝나는 시점에 있어서는 아예 정부 정책 대출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거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민간 대출이 오히려 이게 만약에 지금 올해 55조 원이 풀렸는데 내년에도 55조 원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면 민간 대출은 더욱더 규제될 거고, 그 규제가 더욱더 강화될 거고 축소될 겁니다. 한도는. 자, 우선적으로 가계부채 총량 규제가 들어가는데, 이 총량 규제는 GDP 성장률만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 그러면 우리가 GDP 성장률이 있습니다. 국가의 GDP 성장률보다 부채 증가율이 더 높으면 굉장한 위험 신호인 거죠. 여러분들 월에 1억 버는데 월에 1억 1천만 원을 지출한다고 한다면 엄청난 금융 손실뿐만 아니라 금융 위기로도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게 심리와 소비가 훨씬 더 위축이 되면서 내수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거죠. 그래서 GDP 성장률만큼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 24년도 올해를 보게 되면 2022년 GDP 총액이 2,324조였습니다. 그리고 23년도 GDP 성장률이 1.4%였어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 1년치 연 3.6%였습니다. 그래서 5% 명목 GDP 성장률이 5%죠. 그래서 5%만큼 총량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액이 규제가 되는 거다. 그러면 GDP 2,324조 원에 5%면 총 116조 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만큼 가계부채 상환 금액까지 포함해서 116조 원입니다. 그러면 55조 원을 만약에 풀었다고 한다면 민간 대출에서는 얼마 나오는 겁니까? 그 차액분 61조만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총량 규제입니다. 총량 규제. 자, 그러면 내년을 보게 되면 23년 GDP 총액이 2,401조였습니다. 그리고 GDP 성장률이 한국은행에서 전망한 게 원래 2.5%였는데 전망치를 낮췄죠. 2.4%.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지금 현재 기준까지 본다면 지금 현재 2.6%인데 그리고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거의 1.6%로 내려왔죠. 그래서 2%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일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겁니다. 이게 잠정치입니다. 그러면 총 명목 GDP 성장률이 4.4% 정도 수준이 되겠죠. 그러면 GDP 총액에 4.4% 명목 GDP 성장률을 적용하게 되면 총액이 106조 원 정도가 된다. 106조 원. 근데 이 과정에 전년보다 더 줄어드는 총액 아닙니까? 근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정부 정책 대출이 55조 원이 공급된다면 민간 대출은 10조 원 정도가 더 감소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에 민간 대출이 훨씬 더 감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규제가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웃긴 건 지금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보게 되면 분기마다 1분기에 1.3% 나왔습니다. 근데 2분기에 역성장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0.2%. 그리고 3분기에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 원래는 한 0.5% 정도 이상 나올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0.1%가 나왔습니다. 수출이 엄청나게 감소된 상황으로 전개됐다. 굉장한 성장이 둔화된 거죠. 지금 엄청나게. 그러면 GDP 성장률 한국은행에서 2.4%로 낮췄는데 제가 봤을 땐 2% 초반 한 2.1%로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총액은 더욱더 감소되는 거 아닙니까? 총액이 감소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55조 원 정부 정책 대출이 나온다면 민간 대출은 더 줄어드는 거죠. 따라서 정부 정책 대출이 많이 공급되면 공급될수록 오히려 민간 대출은 더욱더 축소되는 거고 그 축소를 하려면 규제를 더욱더 강화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이 정부 정책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유동성이 다시 풀려서 집값이 폭등할 거다. 완전히 1차원적인 생각인 거죠. 실제로는 우리가 받는 주담대는 엄청나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을 거고 또 여러 규제 정책 이 정부 정책에도 DSR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고요. 전세 대출에도 DSR 규제 정책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스텔스 DSR 3단계도 도입이 되면서 이렇게 규제를 더욱더 강화해지는 건데 리셋이 돼서 갑자기 뭐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강화되면 강화됐지 어떻게 이게 완화되는 겁니까? 지금 금융위 자료를 보게 되면 2014년 가계부채 증가율 명목 GDP 성장률 내에서 관리하겠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최대치 아니었습니까? 최대치 4.4%였죠. 작년에는 5%인데 이게 최대치잖아요. 그 이내로 관리하겠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내로. 그럼 만약에 GDP 성장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오히려 명목 GDP 성장률은 낮아지니까 가계대출 총액은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 민간대출도 당연히 총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가계신용 잔액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지금 뭐 예금, 취급기관, 금융기관, 그리고 기타 금융기관, 모든 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 기준을 보게 되면 2022년 약 1013조였습니다. 1013조 원. 근데 2023년도가 되었을 때 1064조 원이 되었습니다. 약 5%포인트가 증가된 수치가 되었죠. 자, 이 또한 마찬가지 굉장히 높은 수치였죠. 근데 앞에서 우리가 보신 것과 같이 5% 이내로 관리하겠다라고 얘기했죠. 자, 2024년도 2분기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1092조 원입니다. 그러면 23년도 말 기준 대비해서 봤을 때 2.7%포인트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아직 지금 24년도가 끝나지 않았고 3분기 가장 주택 가격이 폭등했던 그 시기 지금 대출이 포함되지 않았던 건데 2.7%가 증가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명목 GDP 성장률 내에서 관리하는 건데 그럼 당연히 대출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총량 규제라고요. 총량 규제. 그럼 이렇게 총량 규제가 계속 진행이 되면 될수록 그리고 그 가계부채 증가의 속도를 늦추게 된다면 수요는 더욱더 급감하게 될 거고 수요가 급감하면 매물은 계속 적체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가격 하락세가 나오게 되는 현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도 정부 정책 대출 하나인 디딤돌 대출에 대한 한도를 축소하고 규제를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자, 세계 최초 LTV 80%까지 나오는 걸 70%로 그 대출 한도를 축소시키겠다. 뭐 이런 내용들도 담겨져 있고요. 여러 가지의 대출 규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또 후치인담보라고 해서 믿음기 난 주택들 대출을 해주는 취급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런 은행에서도 대부분 디딤돌 대출로 진행을 하는데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거를 해준다, 안 해준다 계속 번복하다가 얼마 전에 국토부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 유형별로 차등해서 적용하고 그 유예 기간을 삼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 정책 대출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형식으로 나올 텐데 그럼 지역별은 뭡니까? 자, 차등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모든 전적이 똑같이 규제하는 건 아니겠죠. 자, 지역별마다 부동산 시장이 강세인 지역이 있고 약세인 지역이 있습니다. 강세인 지역은 수도권 지역이고 약세인 지역은 지방 지역이죠. 그러면 지방 지역일 때는 디딤돌 대출 한도가 5억인데 대부분 5억 이하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미분양된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후친담보를 해줘야만 디딤돌 대출 받아서 잔금 치를 수 있겠죠. 반공제도 없으니까. 따라서 지방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그리고 지방지역 일대는 디딤돌 대출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 거다. 다만 수도권 지역 일대에서는 규제를 할 거다. 서울 지역 일대는 사실 5억 원 이하 아파트가 거의 없죠.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공택지에 조성되고 있는 아파트에 적용이 되는 디딤돌 대출입니다. 후친담보는. 그래서 대부분 수도권 지역이 좀 타격을 볼 가능성이 있을 거다. 또 여기에 지역별, 주택 유형별이라고 했죠. 그럼 서울에서도 5억 원 이하 아파트 기준, 주택 기준에서 보게 되면 아파트는 거의 없으니까 대부분 다세대 주택으로 형성되어 있죠. 그 이 다세대 주택 사실 지금 현재 아직도 하락세에 머물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활성화하려고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을 다 완화해 주지 않았습니까? 1월 10일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주택수 제외되는 세제 혜택들을 전부 다 적용시켜 줬습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따라서 다세대 주택 서울시장에서는 똑같이 디딤돌 대출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리고 대상자별 이 또한 마찬가지 지금 연소득을 증가시켰습니다. 자, 우선 디딤돌 대출을 보게 되면 디딤돌 대출 연소득액
6천만 원입니다. 부부 합산 총 원래는 5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늘어난 거죠. 그리고 신혼부부도 7천만 원이었는데 8,500만 원으로 증가시킨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대상자가 더 증가된 거죠. 대상자가 증가되니까 디딤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수요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제가 봤을 때 연소득을 축소해 줄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5억 원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들. 이런 주택들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다세대 말고는 없죠. 그러니까 다세대는 계속 혜택을 보는 거고, 반대로 지방 지역 일대도 대부분 5억 원 이하 주택들이 많이 있죠. 이런 주택들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거다. 그리고 신혼부부는 4억 원까지 나오고, 두 자녀도 4억 원, 생애 최초는 3억 원,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2억 5천, 그리고 2%대 저리금리로 대출을 해주죠. 그리고 지금 시중은행이 4.4% 중반인데 약 2%포인트 정도의 이자 차익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를 2차 보전 지원으로 은행권에다가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또한 마찬가지 신혼부부에 대한 디딤돌 대출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2%대로. 또 신생아 특례 대출은 1.6%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부부 합산도 1억 3천만 원 이하였는데 이거를 2억 원으로 증가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대상자가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상자를 축소시키기 위한 연소득을 다시 낮추던 이렇게 규제 정책이 다시 도입될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리고 LTV 한도도 원래 생애 최초 80%인데 약 10%포인트 낮춰서 70% 이런 형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대출 항목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입니다. 금융위 자료인데 4월부터 본격적으로 주담대가 증가되기 시작하면서 약 4조 1천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8월 달에 8조 5천억, 9월 달에 전월 대비 감소되었지만 아직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6조 9천억. 그러니까 이걸 당연히 규제할 수밖에 없죠. GDP 명목, GDP 성장률만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규제를 더욱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 근데 8월달 주담대를 보게 되면 8조 2천억, 그 가운데 은행 자체적인 주담대는 6조 4천억. 근데 9월달에는 4조 원으로 상승폭이 둔화되었습니다. 증가폭이 둔화되었죠. 그에 반면에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전월 3조 9천억, 그리고 9월달 3조 8천억,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보금자리로는 오히려 2조 1천억 감소되었고 9월에도 1조 6천억 감소된 수치가 나왔고요. 전세도 마찬가지 감소되었고요. 근데 오히려 디딤돌과 버팀목 전세 대출은 계속 증가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보금자리론 대출은 거의 지금 금리가 4%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기피하죠. 아까 보셨던 금리 2%대 또는 1%대의 이 디딤돌 또는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게 증가된 거다. 이거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러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의 디커플링이 날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이런 디커플링 본격화되는 시장을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방지역 일대에 있는 수요층들이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가능성이 있을 거다. 제가 예전부터 강조합니다. 내년부터 수도권과 지방 디커플링이 난다라고 말씀해드렸죠. 그리고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조속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지금 7월 달로 미뤄졌습니다. 7월 달. 내년 7월인데 제가 봤을 땐 내년 1월 달로 다시 빠르게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이제 신용대출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3단계로 접어들면서 기타 대출까지 전부 다 포함되고 2금융권 뿐만 아니라 2금융권의 신용대출, 기타 대출까지도 전부 다 포함이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조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거래량이 급감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겁니다.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를 보게 되면 은행권은 23년도 약 37조 원이었죠. 그리고 우리 24년 1월 달부터 9월 달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는데 40조 원이 증가된 수치다. 자, 그런데 이 금융권 시장을 보게 되면 이 금융권은 계속 감소되는 수치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보험업권에서 봤을 때는 8월달, 9월달 계속 증가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풍선 효과죠. 이금융도 막히고 있고, 그래서 지금 대부분 기타 대출인 보험업 대출로 사람들이 대출을 받고 있다. 근데 이 대출도 어떻게 해요? 3단계가 시행이 되면 막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땐 빨리 실행될 가능성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는 계속 조절할 가능성이 있고, 대출금리는 오히려 상승이 되었죠. 우리 원래 기존에 기준금리 인하가 되기 이전에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3% 중반대를 형성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았던 건 2%대까지도 진입했었죠. 근데 지금 현재 4% 중반으로 약 1%포인트 이상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상승된 건 뭡니까?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되면 집값이 폭등된다라고 하셨던 분들, 완전히 정반대로 해석을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해드렸죠. 지금 미국채 금리가 10년물이 3% 중반에서 지금 4%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우리 23년도 4분기에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미국채 금리 약 4% 중반으로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줘서 자산 가격이 하락했었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정책안들이 나오죠.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정책안은 감세 정책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재정 확대로 인해서 국채 발행을 대규모로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국채 발행이 대규모로 발행된다면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국채 금리는 계속적으로 상승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될 수 있고요. 그죠? 그러면서 또 고용 서프라이즈에 대한 가능성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경기 침체가 돌입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당장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죠. 서서히 나타나면서 이제 충격을 줄 건데, 이게 지금 당장 빠르게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고용이 서프라이즈 발표되는 게 우리가 예상치 전망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온다면 시장이 또 환호하고, 이런 상황으로 가면서 오히려 국채 금리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여기에 전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3차 세계대전까지도 나오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에서 지금 북한 개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나토 국가, 여러 주변 국가들의 참전이 또 될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리스크가 있고요. 또 이란과 또 어디죠? 이스라엘 전쟁이 또 확산되면 중동 전쟁으로 또 확산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은 유가가 아직 낮습니다. 유가가 낮은 이유는 지금 미국에서 원유 재고를 풀었습니다. 대규모로. 그래서 유가를 좀 낮췄는데, 자, 지금 중요한 게 전쟁이 이렇게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빠르게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수요가 예전에 비하면 크게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규모 전 세계의 수요, 중국이죠. 중국은 지금 디플레 늪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돈을 안 쓰고 있는 상황이죠. 수요층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 구조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돈 쓰고 다니나요, 지금? 예전에 비하면 그 재정 지출이 계속 감소되고 가계 긴축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중에 나타날 수 있고, 다만 겨울에 접어들면서 에너지에 대한 또 식량난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의 리스크들이 생기게 될 거다. 그리고 전쟁이 확산되면 오히려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환율도 지금 상승되고 있죠. 1,400원, 1,380원이 깨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굉장한 금융 위기의 불안감, 1,400원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를 빠르게 내릴 수 있을까요?
절대 빠르게 내릴 수 없을 거다. 그래서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고 있고, 물가 상승 압력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시장금리는 선반영한다라고 했습니다. 시장금리는 내려가지 못하고 오히려 올라가는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담대 금리도 계속 올라가는 구조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오히려 수요가 엄청나게 급감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겁니다. 수요가 급감되면 결국 매물 적체로 인해서 매도 호가를 낮추는 경쟁이 심화될 거고, 지금 최상급제선 매도 호가를 높이고 있다. 실제 이게 떨어지는 게 맞는 거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중요한 게 갑자기 집값이 폭락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집값은 전조 증상이 먼저 시작이 되고 그게 진행이 계속 가속화된다면 하락세로 가는 건데, 일단 전조 증상이 먼저 나타났다. 그 전조 증상은 매수자 심리부터 꺾인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매수자 심리가 꺾인 걸 확인한 이후부터 매도인 심리도 꺾이게 되는 겁니다. 매도인 심리가 먼저 꺾이는 게 아니다. 강조드리고, 반드시 이런 요인들, 이제 2025년 대출금리 빠르게 인하되는 게 아닐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천천히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거고, 또 중간중간마다 물가 상승 압력도 높아질 거고, 또 가계 내수 경기 침체와 함께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이런 리스크들도 함께 작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규제, 대출 규제와 대출 한도는 더욱더 축소될 가능성이 있을 거다. 기억하십시오.